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안에 묶이지만 사실 각각의 대상들은 블록체인별로 또는 각각의 코인별로 모두가 다른 세계관과 생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언어, 또 지향하는 바,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발전 양상 등등에서 굉장히 다른 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의 대목차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는 이런 비트코인은 굉장히 독특하고 말할 것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총 중에서 총 수십만 개까지 된다고도 하죠.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이 50%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에요.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시총이 그 반의 3분의 1 정도 되는 17%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만 해도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그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 특히 파고 파다 보면 도대체 어쩌다가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래서 탄생에 집중합니다.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원들이 생각하는 두 날짜, 비트코인이 탄생한 개념적 탄생과 실제적 탄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면서 그 의의를 살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태어난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울 거고요. 처음 나타나게 된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또 진화하고 살아남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5년 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또는 그룹이 발명하게 된 이 비트코인이라는 대상이 과연 현재까지도 똑같은지 아니면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또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전송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탄생에 관련한 비밀,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008년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어떤 개인 또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그룹, 단체, 누구일지 모릅니다.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정체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져 있어요. 다양한 주장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그림자 속에 머물거나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암호화폐가 어떤 중심 인물이나 비트코인 단체 없이 번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증권이 아닌 명확한 상품이 되도록 하였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사람 혹은 그룹이 매츠다우드라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논문을 뿌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츠다운, 참 이름도 생소하죠? 암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로서 일방향성으로서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이메일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답신의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 하필 암호학 커뮤니티 매츠다웃에 처음 배포하였을까요? 아마 그곳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런 생각, 사상을 가장 잘 귀 기울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고향처럼 내가 용기 있게 새로운 어떤 것을 세상에 딱 선보일 때 든든한 내 편,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또는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이 맞춰져 있는 지적인 공감대가 공유되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 신논현역 근처에 논스라는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3년을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세상에서는 다 사기다 외치고 비트코인이 막 2천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ICO 붐이 일었을 때 막 떨어지고 이러던 때였어요. 참 외롭더라고요. 퇴사도 하고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공감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 그런 때였답니다. 그런데 같은 목표랑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났어요. 그리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요.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이런 매츠다웃이라는 곳이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공감받고 싶은 곳. 저 역시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런 커뮤니티는 과연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해서 찾아가 봤죠. 이 곳이 매츠다웃 홈페이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요곳이 매치드아웃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치드아웃 커뮤니티를 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암호학에 대해서 메일링 리스트 배우는 곳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요거 제가 한국어로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크립토그래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메일링 리스트는 그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과 그 영향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하는 하나의 메일링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이메일, 이름, 비밀번호 등등을 입력해서 구독하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 메일링 리스트에서 그동안 보내져 왔던 아카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쫙 나와 있죠? 1970년대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왜 1970년대 처음 시작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한 30년간의 공백이 있다가 쭉 개인정보와의 암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실험, 그다음에 생각들이 공유됐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까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2008년 10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이 매치드아웃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한 비트코인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8년 10월 그 이전도 아마 개인정보 보호 또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이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커뮤니티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였을 것이고 그 연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성과로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매치드아웃 메일링 리스트에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해당 비트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암호 기술 또는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성취 또는 위험들에 대해서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들도 살필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현재까지도 그와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또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웨이라는 분이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딱 메일을 보낸 내용인데요. 보시면 웨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토시가 쓰던 메일, 그 메일로부터 또 자기가 메일을 받은 거예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크립토그래피 여기 매치드아웃이라는 커뮤니티원한테 공개적으로 요거를 경고를 날립니다. 요 운영한 회사가 도메인을 갱신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던 그 메일을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누군가가 요 메일을 가지고 사칭해서 실제로 사토시인 것처럼 해서 그동안의 커뮤니티원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스캐머에 대해서 사기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네, 여기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치드아웃이라는 암호학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올리고 고민하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든지 이 세상 지성의 기술 끝으로 가면 그 끝에는 몇 명이 남지 않는다고 해요. 매치드아웃에서 커뮤니티하는 개인정보 보호 옹호론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이퍼펑크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유래했고 무슨 내용일까요? 사이퍼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시죠? 이제 암호를 뜻하는 원래는 사이퍼, I입니다. 이 I를 Y로 바꾸고 기존 권위와 조직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펑크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사이퍼 펑크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당시 암호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중앙 집권화된 국가와 기업 구조에 저항하던 사회운동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사실 기존 암호학은 주로 안보를 이용해서 사용되기만 하였어요. 아까 보셨나요 혹시? 1970년대부터 매치드아웃 커뮤니티의 메일링 리스트가 활성화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1, 2차 세계대전 첩보 활동을 통한 주요 전략 메시지를 암호화한 것에서 암호학이라는 것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암호학 자체가 기밀 자료 중에 하나였고 대중들한테 공개되기 불가능한 자료였습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특히 IBM 등의 기업 등이 운영하는 허가받은 연구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어요. 그러던 중 1970년대에 헬맨, DP, 머클이라는 3명의 암호학자들에 의해서 암호학이 대중에 공개된 것이 대중화의 시작점입니다. 그 셋은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되었고 함께 퍼블릭키 암호학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퍼블릭키 암호학이 무엇인지, 이 비대칭키 암호학이 무엇인지도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공중에 암호학이라는 기술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암호 기술이 단순히 안보, 국가적인 전략적인 부분을 위하여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떤 자유와 한 명 한 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활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93년 3월 9월에 발표한 에릭 휴즈의 사이퍼펑크 선언문 한번 읽고 가시죠. 사이퍼펑크들은 비밀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사이퍼펑크들이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어서 찜찜한 걸 안 보여주고 꼭꼭 숨기는 비밀 같은 것이 아니라 응당 자유로운 한 명의 개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인 영역임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무력으로 지키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지키거나 법으로서 지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코드로서 가능하게 할 것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그런 벅찬 마음이 들기도 해요. 프라이버시는 비밀과 다르다. 프라이버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까발려지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는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택적으로 알려주는 것. 나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사회에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LQ주는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력이나 법이 아닌 코드로. 그렇기 때문에 사이퍼펑크들은 코드를 개발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짠 코드는 사실은 돈이 많다고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런 지성적으로 똑똑한 사이퍼펑크들이 짠 코드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것을 세상에 그냥 공짜로 내놓습니다. 그것을 오픈소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했고요. 그리고 분산된 시스템은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퍼펑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계보라고 하죠. 계보를 잠깐 말씀드리죠. 첫 번째,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1990년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해서요. 최초의 상업적인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창시해요. 데이비드 차움 박사는 거래 당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신원 거래 당사자들을 알 수 없게 하는 익명거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최초의 상업적 암호화폐인 이캐시를 창시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실패하고 1998년에 회사가 파산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아담백입니다. 1997년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중지불, 요거 어렵죠?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중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해시캐시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매치드아웃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이를 발표해요. 여기서 그는 컴퓨터 성능을 보안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그것이 곧 비트코인의 작업증명이라는 하나의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백 이분은요, 현재도 비트코인 코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트위터에 조금 친숙하시다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비트코인의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좀 더 빠르게 결제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 웨이다이 그리고 닉사보입니다. 1998년 웨이다이는 익명성과 분산 방식의 암호화폐인 비머니를 고안합니다.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개념화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 분산형 네트워크의 초석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화된 시스템 내에서 커뮤니티들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이퍼펑크입니다. 또 98년에 닉사보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차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요.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이 닉사보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를 고안합니다. 구현되지는 않았지만요. 비트골드 같은 경우에는 작업증명 그리고 분산된 타임스탬프 거래 등을 포함해서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유사점을 먼저 고안해낸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도 처음 만든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할핀니입니다. 할핀니는 어땠나요? 이분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할핀니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할핀니가 자기가 자기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뭐 어찌됐던지 간에 할핀니는 어땠나요? 2004년에 재사용 가능한 작업증명이라는 개념을 발표하죠. 역시도 비트코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데이비드 차움, 아담 백, 웨이 다이, 닉 사보, 할핀니와 같은 선구자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 해체하고 개조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적 재산의 레고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들의 노력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되는 탈중앙화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개발에 성공하는 데 굉장한 기여를 했죠. 그리고 사이퍼펑크 운동가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그런 익명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디지털 머니, 암호화폐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매츠다오 커뮤니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백서를 배포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백서의 참고 자료들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역시 같은 암호화 커뮤니티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웨이다이, 아담 백 등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논문 대부분이 아까 말한 사이퍼펑크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사이퍼펑크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지성의 최고점들의 연구 결과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존에도 이캐시, 비트골드 같이 익명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패했대요. 근데 그것들과 비트코인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으로 성공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다음 장에 이런 궁금증을 함께 가지시고 떠나보시죠.